안녕하세요. 비수술 탈모 치료 발머스 한의원 윤영준 원장입니다. 저는 탈모인의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유독 두피열이 많았던 형은 20대에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의사였던 저는 탈모 연구를 시작했고 두피열 탈모를 정의한 발머스 한의원은 전국 21개 지점이 되었습니다. 형의 탈모는 치료되었고 여자친구도 없었던 형이 결혼까지 했으니 가족의 수건은 이뤄낸 셈입니다. 탈모인의 가족이 치료합니다. 두피열을 내리면 탈모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발머스 한의원, 발모가 돼서 발머스 한의원.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7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통영에서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아입니다. 참여하게 된 이유는 거의 제가 또 다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일남 삼녀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삶이 저희가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꿔볼 수 있을지라는 의문점으로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인원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면 첫 계단을 올라가고 두째 계단을 올라가듯이 지금 아직까지는 첫 계단을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네, 1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구조,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았고요. 특히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오쩌둥이 가지는 의미, 또 이 사상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 사상, 아까 보니까 되게 길던데 이 사상을 하면서 소장님께서는 이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네,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의 권력 구조를 네. 지금 경제데이트 30분짜리 한두 번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죠. 네. 예, 어마어마하죠. 그 내용은 경제 시평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나온. 네, 또 그 전에 나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서는 이미 계속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중국의 19차 공산당 전당대 당대표 전국대 관련해서 네. 계속 지금 나가고 있죠. 내일도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경제 시평하고 중국 경제를 꼭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앞전에는 이제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안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이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1949년에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창건돼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1976년에 사망을 했어요. 거의 49년부터 76년까지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그렇네요. 27. 네. 집권을 했죠. 거의 황제죠, 황제. 사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사실 황제예요.
그 권력이나 권한 지금도 일부에서 보니까 뭐 황제 대관식 이런 거에 비유해가지고 이 전국 대회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안에서 이제 그 마오쩌둥 사상의 이제 그른바 반경제주의랄까 반시장주의랄까 반 어떤 그 산업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이제 등장한 게 덩샤오핑이 이제 내세운 게 이제 야, 이게 아무리 사상이 좋고 그러지만 인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이나 소련은 저렇게 막 핵무기다 뭐다 하고 경제도 막 삐까번쩍 하는데 중국 인민들은 농촌에서 땅만 파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 미국이나 소련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냐. 국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덩샤오핑 이제 그런 게 덩샤오핑도 이제 같이 장정을 한 세대니까 같은. 네.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이제 선부론을 주장을 해요. 먼저 국가가 부강해져야 된다. 네. 선부론. 네. 부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국력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널리 이렇게 확산시키면 된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느냐? 그러면 굳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질 필요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력을 부강하게 하면 된다. 그게 흑묘백묘론이에요. 네. 그걸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사회주의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개혁 개방을 더 효율적인 제도를 갖다가 써야 된다. 우리가 모자라고 배울 점들이 있는 것들은 개방을 해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 그 세력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빨갱이죠. 빨갱이가 보기 빨갱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인방하고 그냥 피 튀기는 권력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그 세기의 권력 빅매치였죠. 이게. 네. 2년 동안이나 싸웠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했죠. 하여튼 덩샤오핑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아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뭘 말했습니까? 계급 철폐를 주장을 했고 마오쩌둥은 뭐였습니까? 반엘리트주의였죠. 그걸 이제 폐지를 하는 계급 투쟁, 그러니까 엘리트를 타도를 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똑똑한 놈들이 나서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똑똑한 놈들을 다 잡아 족치면은 누가 돈을 버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가 또 국가를 운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계급 투쟁을 그런 그 의식을 사상을 이렇게 폐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이 농민인데 중국식 이제 사회주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그걸 통해서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 농민 이게 아니라 이제 막 산업화를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중국식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표방을 해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걸 표방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경제 도입을 위해서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왜냐면은 마오쩌둥의 이른바 농촌 농민 농업하고 이렇게 반 엘리트주의 계급 이에서는 계획 경제잖아요. 배급 경제예요. 네. 시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는데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당연히 이제 마오쩌둥의 사상 위배가 되잖아요. 네. 막스 레닌주의하고 마오쩌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다. 근데 중국식 사회주의는 뭐냐?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는데 다만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이 도구로서 이 사상을 이제 쓰는 거다. 시장 경제 도입은 수단에 불과하다. 흑묘백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이제 두 개의 100년을 말을 하죠. 덩샤오핑.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공산당 창당일 기준으로 해서 100년째 되는 2020년에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 샤오캉 사회요. 중국의 모든 인민들이
복지 혜택을 다 누리고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샤쾅 사례를 실현한다. 그다음에 이제 2049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이른바 중국몽라는 걸 이제 목표로 내세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좀 대국의 그런 면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풍모가 백년 계획. 예, 스케일이 있죠. 예, 스케일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크고 또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어떤 그 위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스케일이 큰 위인들이.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그런 뭐랄까 뭐 대륙적인 어떤 기질들이 있죠. 그건 뭐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이죠. 하여튼 그 덩샤오핑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요. 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오쩌둥에 똑같이 덩샤오핑의 이런 선부로 내지는 흥묘백묘론 네. 이것도 사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덩샤오핑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덩샤오핑은 사상 취급을 안 해줬어요. 이론, 덩샤오핑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냥 흥묘백묘론이라고. 예, 이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보다 한 단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개혁개방을 통해서. 네. 예, 중국이라는 나라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덩샤오핑 사후에 그 중국 공산당 당헌에다가 덩샤오핑 이론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준 거예요. 마오쩌둥 사상도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마오쩌둥 사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공산당 당헌에 그렇게 명기가 되면은 또 국가의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헌법으로 또 이렇게 헌법에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명기가 돼요. 그러니까 당헌이 먼저 바뀌고 네. 그다음에 국가 헌법이 바뀌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덩샤오핑마저도 마오쩌둥하고 맞짱을 떴던 덩샤오핑마저도 네. 기획개방을 했으니까 그걸 계기로 중국이 바뀌었죠, 완전히 그 중국이 이렇게 오늘날의 중국이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중국의 어떤 현대사에서 보면은 마오쩌둥보다 덩샤오핑이 더 실질적으로 더 발전. 뛰어나다고도 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렇죠. 객관적 경제적인 면만 보면. 근데도 마오쩌둥은 유일하게 사상이고 덩샤오핑은 그 사상에 못 미치는 이론이에요. 바로 사상 밑에 이론. 네. 표방을 한 거예요. 이론으로 명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그 1978년부터 89년까지 이제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했나요? 한 13년 했나요? 네, 12년. 12년 했나요? 뭐 근데 이런. 이제 죽기 전까지도 계속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89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89년에 이제 장쩌민이 덩샤오핑이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집권을 하죠. 그러니까 장쩌민까지가 장정을 한 세대예요. 1세대 같은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세대 50세라면 덩샤오핑은 1세대 한 30세 정도 되고 장쩌민은 1세대 한 청소년 정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장쩌민까지가 이제 장정을 경험한 세대예요. 항일 투쟁을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항일 투쟁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일 감정이 강했어요. 장쩌민이. 네. 그걸 몸으로 겪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예, 수밖에 굉장히 없겠죠. 강했어요. 장쩌민이 이제 그 89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장쩌민도 한 12년 했나요? 12년, 1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이제 그 덩샤오핑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제도가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장기 집권하고 사인방 체제를 경험하면서 공산당의 지금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인이 공산당을 이렇게 완전히 이게 장악을 못 하도록 네. 뭔가 이렇게 제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대지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차차기 후계자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덩샤오핑이 후진타오를 지정을 해놔요.
그다음에 장점인이 시진핑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음. 예, 다음을 지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정권 건너뛰어서 다음 정권을 그래서 한번 대를 격하고 지정을 했다 해서 격대 지정을 지정을 해요. 해요. 그러니까 벌써 덩샤오핑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임기도 5년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2기 연임, 중임하고, 그러니까 2년이라고 칠상파라라는 것도 이때 이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세까지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있지만, 68세부터는 은퇴를 하라. 7상팔하. 예. 은퇴를 하라. 그래서 원로로 물러나라. 네. 이런 거고. 맡겨라, 이제 현역한테,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5년이나 4년마다 또는 뭐, 우연내각제나 뭐,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표자를 뽑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아까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국의 공산당의 권력 구조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마오쩌둥 사상에 의해서 그냥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왔고,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제도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인 틀이라기보다는 불문율에 가까워요. 격대 지정이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뭐 이런 걸로 정해진 건 아니고, 네. 불문율에 관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내에서 독재를 막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츠상파나 같은 것도 막 불문율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번에 다 무시된 거네요. 시진핑 집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 덩샤오핑 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장점인이 이제 그 하면서 뭐냐면 이제 그 주장한 게 이제 장점인은 3개 대표론을 주장을 해요. 3개 대표론은 뭐냐면 이제 덩샤오핑 뭐 했습니까? 일단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개혁 개방을 했잖아요. 경제 우선을 했잖아요. 네. 경제 우선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는 정말로 이제 농촌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땅 파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쩔쩔 굶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 개혁, 이제 시장을 개방해가지고 막 하니까 네. 이제 돈 맛을 알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뭐 관광도 들고 뭐 자금성 구경도 오고 그런데 만리장성 구경도 오고 네. 막 하니까 이제 돈 맛을 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도 막 할 수 있게 되고 돈도 벌고 돈 벌어도 이제 누가 안 뺏어가고 네. 돈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확 쓸릴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네. 야, 이 무슨 사상이 무슨 소용 있어. 사상이 밥 먹여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죠. 네. 장점인이 이제 딱 하면서 다시 공산당을 강조를 해요. 한번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네, 공산당을 강조. 상계 대표로는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주도해서 이제 생산력을 선진화시키고, 그다음에 문화도 선진화시키고, 공산당이 인민의 이익도 대변한다. 그러니까 경제도 성장하고 공산당 주도하에서 경제도 성장을 시키고 문화도 성장. 한국에 지금 한류라든 케이팝 같은 거 입술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되자면. 네. 그러니까 그 생산력도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력을 향상시켜 나가서 이제 공산당 주도하에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하라고 하고 이제 회사 제도 같은 것도 막 도입을 네. 하고 국유 기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그 민영화를 막 이제 도입을 막 하기 시작하고 제도도 막 바꿔요.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 이런 것도 좀 많이. 네, 이제 거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휩쓸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거리감을 두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야, 무슨 공산당에 밥 먹여줘? 돈이 최고야.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옥죄는 거죠. 장세민 때. 예. 확 이제 공산당의 주도에서 경제 성장도 하고 문화도 발전시키고 인민의 이익도 대변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한다. 이 3개 대표론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확립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것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개 대표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는 그게 뭡니까? 대표론인데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또 하나 아는 네. 거예요, 그러면?
덩샤오핑의 이론보다도 한 단계 또 밑에예요. 이거는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이론 밑에 관이 있어요. 네. 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덩샤오핑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장점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가 네. 이제 집권을 하죠. 근데 후진타오는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후진타오가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물렀던가 봐요. 좀 생긴 것도 약간 모르게 생겼어요. 시진핑 이후에 격대 지정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물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가 집권을 했는데 장제민이 다 안 내줬어요. 후진타오한테. 네. 이제 중국 공산당 안에 보면 이제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총서기가 이제 위원장이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7명 있다 그랬죠. 네. 정치국이 25명 있다 그랬죠. 또 이제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군권을 장악하는. 예. 이 이제 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주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 중국이. 이름이 좀. 당의 최종 대표자는 총석이에요, 중국이, 현재. 근데 그 당 안에 있는 군사위원회는 또 주석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시진핑이 지금 중국 공산당의 총석이이고, 네. 현재 시진핑 직함이 공산당의 총석이이고,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주석이이고, 그 다음에 공산당 밑에 있는 중국 국가의 주석이에요. 국가 주석이에요, 또. 주석. 네. 이건 국가 주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보통 사람들이. 김일성은 주석이었는데,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었고,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이고, 이게 좀 자신들이 명칭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김일성과 같은 동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죽었어도 그 끝에. 예, 주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마오쩌둥 사상, 네. 예, 덩샤오핑 이론, 장제민의 론, 관, 그러니까 장제민, 예,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가 했는데 장제민이 거의 상하이방이라고 장제민이 계파들이 있어요. 상하이를 거점으로 한 이제 군권하고 이제 경제권을 장악을 네. 하고 처음에는 후진타오로 꼭두각시로 하다시피 했어요. 네. 예,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후진타오한테 이제 물려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군권을 안 놨어요. 그러니까 장쩌민의 상하이방의 지금 군권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후진타오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기할지면서 사실은 이제 후진타오 때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렇죠. 사실 이때 2000년대 본격적으로 네.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후진타오 때 중국 경제가 일본을 앞지르고 2010년에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컸죠. 네. 사실은 경제적 성과는 후진타오 정권 때예요. 경제적 성과는 그쵸. 사실상.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때에 이제 후반기에 집권 2기 때, 이제 공산당의 이제 중앙 정치국 상임위원회하고 정치국에다가 자기 계파를 많이 이렇게 키워놨어요. 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후추나 같은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공산당 후진타오인데,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지금 이제 사실상 시진핑 다음 차기 이제 지도자로 후추나를 지정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걸 못했네요, 이번에. 예, 후추나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시진핑 이제 장제민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시진핑을 지정을 안 하려고, 원래는 장제민이 자기 상하이방의 후계자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마땅한 놈이 없는 거예요. 다 다 비리비리하고 인망 없고 이런 마땅한 놈이 없어서 사실은 시진핑은 장제민의 계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하이방이 있고 이제 공청파가 있고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공청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이제 2세대 이제는 이제 엘리트 관료 출신들의 자녀들 태자당. 태자당 이제 시진핑 태자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공산당 간부가 된 예, 케이스. 금수저. 금수저. 그러니까 이제 장세민이 이제 후진타오 계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또 후진타오가 차차기를 또 지정을 하니까 그럼 2기 연속으로 이렇게 후진타오 3기를 계속 그렇죠. 이렇게 잡게 되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당 독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 먹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계파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중앙 7명으로 구성된 중앙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특정 계파가 과반을 넘지 않는다라는 걸 또 불문율로 불문율로 해왔어요. 거예요. 이게 불문율로 하니까 항상 문제야. 불문율로 계파를 넘지 성문화를 해야 않는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가 사실은 제일 물렁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후진타오가 이제 2기 집권하면서 나름대로 제일로 많은 자기 계파 사람들을 네. 정치국에 다 포진을 시켜놨어요. 네. 예, 포진을 시켜놓고 이제 시진핑 다음 지도자로 이제 후춘화를 이렇게 지정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공론화됐군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물 밑에서 이렇게 물 밑에서 거의 이제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제 네. 비밀이었죠. 네. 다 아는 비밀이었죠. 네.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장재민이 이제 지정을 할 때게 격대 지정을 할 때게 자기 계파를 지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했냐면 이제 후진타오 또 세력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지정을 할 것 같아? 자기 계파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그냥 좀 가볍게 반대편을 다룰 견제할 수 있는. 있고 고만고만하고 예, 제일로 물렁하면서 후진타오가 계파가 아닌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발톱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호랑이 새끼였구나. 감추고 있었던 거야. 발톱을 좀 딱, 뚱하게 생긴 것 같긴 해요. 지금 가만히. 발톱을 딱 감추고 있다가 이제 장재민 막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아볼. 한 거예요. 비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재민이 쟤는 세력도 없고 그다음에 보니까 물렁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군벌은 내가 다 잡고 있고 장재민이 거의 다 잡고 있었거든요. 후진타오 때도. 그러니까 군권 내가 가지고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 하니 죄를 시켜도 괜찮겠다. 라고 해서 이제 후진타오를 지정을 한 거예요. 시진핑을요? 예. 시진핑을, 격제 지정을 해, 시진핑을 한 거예요. 시진핑을 이제, 지정을 했으니까, 격제 지정은 언제 하냐면, 장재민이 집권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후진타오 2기 임기 끝날 때, 이제 그때 공산당 지금 이건 같은 당대회 할 때, 한 달 전에 북채하에서 회의한다 그랬잖아요. 네. 원로 회의한다. 그때 해요. 그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2기가 끝날 때. 그러니까 일기가 끝날 때. 일기가 끝날 때. 이번에 했었어야 되는 네. 거. 이번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일기가 끝날 때 지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타오 일기 끝날 때 시진핑을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약간씩 유동적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불문율이니까. 유동적일 수 있겠죠. 시진핑이 딱 집권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내세운 게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자기는 힘이 없잖아요. 네. 근데 꼭두각시는 싫어요. 그다음에 발톱을 딱 감추고 제일 먼저 한 게 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군부부터 먼저. 근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칩니까? 그러면 이제 부패와의 전쟁 해가지고. 예, 그거예요. 예. 일단 자기 힘이 없고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제 최소한의 힘을 좀 키운 다음에 우회적으로 돌려치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부정부패.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부정부패. 사실은 후진타오 말기 때 장재민 때부터 후진타오 이르기까지 양쪽으로 경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 그렇죠. 심각했어요. 네. 사실은. 견제받지를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막스 레닌주의가 얼마나 하고 이거 엉터리인가 하는 걸. 구소련도 사실은 부정부패였어요. 그렇죠. 권력 싸움의 근간은 돈이거든요. 러시아는 아직도 부정부패가. 예.
아니 폭력과 그렇죠. 린치와 폭력과 KGB 비슷한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하고 그러시면 이제 그 뭐 예전에 이제 뭡니까 한기부나 국정원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그걸 친 거예요. 제일 먼저 친 게 누구였죠? 보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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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라이가 뭘 주장했는 줄 아세요? 이게 차세대 어떤 그 기수로 등장을 했는데 보시라이가 뭘 내세운 줄 아세요? 장점인이 아까 덩샤오핑이 시장경제 개혁개방을 말했는데 그에 대한 반동으로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를 했다 그랬죠. 후진타오는 이제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걸 내세워요. 뭐냐면 이제 5가지 발전을 이제 동시에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학적 발전관은 균형 발전을 말해요.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그다음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경제와 사회 간의 균형 발전, 인간과 환경 간의 균형 발전, 국내와 해외 간의 균형 발전. 이제 이걸 균형 있게 발전시키,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경제력의 격차가. 경제가 막 양쪽을,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주장을. 그러니까 장점인 때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했다가 후진타오는 이제 군권은 뺏기고 어떤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 이제 세력은 조금 개파는 만들고 있지만 힘이 없는 개파예요. 네.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오 때는 다시 그래서 공산당에서 경제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 공산당이 기업인들을 당원으로 받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때였나요? 2000년대 초반으로 후진타오죠. 후진타오 때부터. 후진타오죠. 네. 기업인들도 네. 공산당이 네. 가입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경제로 돌아와요. 시진핑이 이제 2012년에 이제 잡죠. 시진핑이 이제 치국이정 이렇게 내세우는데 시진핑이 처음에 이제 할 때에는 조금 이제 달라요. 시진핑이 이제 내세우는 게 이른바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라 그랬죠 아까. 네. 예전 덩샤오핑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식 사회주의를 만든 시진핑은 뭘 말하냐면은 시진핑식 사회주의를 말해요. 자기 이름을 딱 예. 과거만해요.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에서 시진핑식 사회주의. 이번에 이제 시진핑 내세운 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중국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샤광사에 하면 이제 이 중국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중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샤광사에 그다음에 중국몽 하면은 중국을 강국으로 만든다. 했는데 시진핑의 경우에는 중국을 가장 현대화된 세계 최강의 정치 경제 강국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르죠 조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시진핑 사상을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무리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반발이 부딪혔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비록 시진핑이 부패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장점인 계파를 무력화시켰어요. 일기 집권 기간 동안에. 네. 거의 장점인의 핵심 세력들을 다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고 군부권을 장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다음에 후진타오 세력도 원래 후진타오 세력은 거의 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원로 세력이나 일본 이제 후진타오 어쨌든 간에 원로니까. 네. 후진타오 전 주석이 강력히 반발을 했겠죠. 네. 야, 너 너무 사상은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아마 흥정을 한 것 같아요. 후진타오. 어떻게요? 이번에 자리를 후진타오 계파한테 자리를 한두 개를 줬지 않나 싶어요. 위에 아까 상무위원 네. 자리를 줬지 않나 싶어요.
자리를 주는 대신에 시진핑 사상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한 게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16장. 특이하네요. 네. 말이 길어진 거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 사상은 마오쩌둥하고 완전히 맞먹을. 예를 들어서 근데 사상을 하려면 그 정도는 네가 뭔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공화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있어야 된다. 근데 뭐냐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사실은 아까 말한 후진타오 때 그렇죠. 획기적으로 했어요. 시진핑 때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권력 투쟁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패와 전쟁을 네, 내세워서. 네.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모든 게 100% 희고 100% 검은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패와 전쟁은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너무 또 이렇게 썩어 있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부패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었죠.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제 사상을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시진핑이 어떤 성과를 낸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진핑 사상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권력 투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힘을 가졌다라. 네,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힘을 가졌고, 그래서 시진핑 사상을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탄탄대로의 권력을 유지를 해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 임기가요. 근데? 5년, 5년으로 10년은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렇죠. 네, 불문율. 그럼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기 집권이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고, 이게 쉽게. 근데 또 시진핑이 또 이제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이게 핵심 근간은 뭐냐면, 네. 다시 공산당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다시 공산당을 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이제 경제를 강조했고 장제민이 공산당을 강조했고 후진타오가 경제적 성과를 냈고 시진핑이 다시 공산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진핑 정권은 권력 투쟁 정권이라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나 그런 균형 경제보다는 권력 굉장히 투쟁이 이념적인 정권에 가까워요. 네. 왠지 그냥 느낌에는 경제 이쪽으로 더 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근데 이제 이제 이전 정권에 비해서 네. 조금 더 이제 뭐라 할까 좀 세련돼지고 있다 그럴까 방식이 예전 같은 공산당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 다른 네.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스스로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진핑 때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강대국이다. 그러니까 시진핑 이런 G2 이제 신형 대국 관계. 네, 네.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을 하고 맞짱을 뜨자 이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화 사상,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해요. 중화 사상. 중화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자. 중화 사상을 확산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른바 1대1로 사업 같은 경제 네, 협력 확대 사업들이다. 그걸 통해서 중국몽을 실현하자. 그러니까 공산당과 민족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이념적이에요.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면 굉장히 호전적이 돼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갔어요. 전쟁을 낳았어요. 앞으로 시진핑 2기 정부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경제 시평이나 특히 중국 경제 등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더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네. 이 정도로 그치기로 하죠. 네, 오늘은 중국 그 정치 구조, 공산당, 또 이게 경제와의 관계, 특히 시진핑이 이번 전국 회의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혹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이 경제 시평이나 중국 경제에 많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7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영남 1기에서 정책 아카데미를 수료한 송우진이라고 합니다. 그 이순신 프로젝트를 참여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정말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그 하나, 딱 심플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할 때부터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영남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아카데미 참여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살짝 거슬러 올라와서 소장님을 알게 되었을 때가 2011년 그 제가 학교에서 그 학고사 기자를 할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을.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 말하는 이제 그 보수와 반민주 세력의 반대편에 서서 올바른 것과 정의와 민주적인 것의 그 가치를 외치는 게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좀 쉬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그 김강수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어떤 의미였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저는 이제 그 김강수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공부방부터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100여 명 됐지만은 정말로 이제 딱 2020년을 목표로 우리가 그 좀 더 파급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오늘이 그 첫 번째 걸음이 되었습니다.